근데 계약 해제의 이제 효과로서 제3자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의 의미는 부동산 등기부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예외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보호 규정은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시험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험 출제 포인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제3자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묻는 제3자에 되지 않는 이유 아니면 제3자에 해당되는 이유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는 묻지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3자냐 아니냐 따라서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잡아서 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설명을 들으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그 설명 이유들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기 때문에 이게 3자고 이렇기 때문에 제 3자가 아니구나 그 정도의 감은 익히는 차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일단 제3자의 보호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즉 해제된 법률 관계 쉽게 얘기를 해서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서 그게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차 계약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할 때는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해제의 경우에는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차이점 바로 여기입니다. and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그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 취득한 사람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의미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해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자. 대항을 한다.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결국은 등기죠. 제3자에게 대항력 하게 되면 등기를 했을 경우에 따르죠. 대세적 효력, 절대적 효력. 그 다음에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된 경우, 등기된 임차권. 또 하나, 대항할 수 있다. 비록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제3자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3자가 해당되지 않느냐를 살펴보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제 나열을 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제3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계약의 목적물. 매매 계약이라면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목적물에 대해서. 그럼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 경우에 어디에 방점이냐면 제3자가 계약상 채권. 이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목적물이 아니라.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냐는 목적물이냐 아니면 채권에 대해서 권리 취득하냐의 차이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 주목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 고양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목적물을 뭘 했죠?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데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이 의미는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매수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서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매매계약, 교양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거기서 등기 인도 등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읽는 겁니다. 다만 목적물, 그래서 소유권 취득.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A, B, 매매계약 아니면 교환계약이 있으면 이 법률관계의 효과는 뭐예요? B가 A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매매가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다시 C에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C가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이 법률관계 기초에서 새로운 법률관계 뭐죠? 매매잖아요. 매수니까. 그렇게 하면 그친 게 아니라 단순히 매매 계약만 체결한 게 아니라 매매 효과로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까지 격려를 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된다. 이런 법리인 겁니다. 자, 다음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이 부분은 예약이기 때문에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언급한 관점이 되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가등기를 했는데 매매 예약이라면 나중에 예약이기 때문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등기가 격려되죠. 이 본등기는 뭐죠? 목적물에 관한 거잖아요. 비록 본등기는 지금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될 겁니다. 나중에 지금 채권과 해당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이건 목적물에 관한 향후에 목적물에 관한 본등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순위 보존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격려되고 본등기가 이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그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대항 요건인데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다시 받게 되는 매도인이 이 사람한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 보존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 지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목적물 나왔죠? 가압류도 등기죠.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제3자다. 목적물을 포인트가 있고 가압류. 자, 대항이라고 있잖아요. 대항을 할 때면 대세적 효력이 있다. 가압류가 뭐죠?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어요. 처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압류는 공시가 됩니다. 따라서 근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처분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의해서 예컨대 소유권을 넘겨받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예컨대 가압류는 부동산과 관련되겠죠. 채권 가압류 때는 부동산 가압류예요. 가압류 공시되죠. 하지만 가압류 당시에 소유자가 처분했어요. 매수인이 있겠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 가압류에 따라서 기초에서 본압류가 되고 강제 집행이 되면 이 매수인은 가압류에 위반되기 때문에 즉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자에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 대항력 유무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말소기준 권리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그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 유무가 결정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말소기준 권리에 가압류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설명은 이 가압류 처분 제한 때 봅니다. 그러니까 처분 제한 있으면 대항을 못해요. 처분 제한이면 비록 이 매수인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소유권을 주장을 못합니다. 대항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 등의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 상대로 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3자가 됩니다. 자, 목적물의 가압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목적물의 가압류자는 계약의 목적물의 가압류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려면 민사집행법에 관념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해하기 힘들면 계약의 목적물 가압류한 자 그러면 제3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를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주택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인, 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임차인이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이 임차인이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미등기 이 경우에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만 제가 한번 미등기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경우에 해제가 되더라도 제3자는 임차인에 해당된다. 쟁점이 하나 더 있었죠. 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매도인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제 미등기 매수하게 되면 어떤 경우였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였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 쟁점과 같아요. 지금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지만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처분 권한이 없으면 이 임차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해서 소유권 회복받는 사람의 대항력이 없어요. 이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처분 권한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처분 권한은. 그런데 지금까지 본사는 처분 권한이 있었습니다. 처분 권한이 있다는 전제에서 계약 해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뭐였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주민등록 마친대. 그 경우에 제3자에 해당된다. 갖춘 이유 뭐냐면 대항요건을 갖추잖아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뭡니까?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언급할 때 일반론 할 때 새로운 매매계약, 해제된 법률관계에 기초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 맞죠? 새로운 이해관계잖아요. 임대차 계약.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 대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것은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임대인은 당사자지만 소유권이 회복되는 매도인은 제3자에 해당되잖아요. 제3자잖아요. 다른 기타 제3자. 그래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어떤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548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 효력이 뭐였죠? 만약에 해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나 물권병도 있었으면 계약 해제에 따라서 별도의 말소 등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회복된 거죠. 그럼 회복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은 대항요건에 대해서 제3자에 해당되므로 침해하지 못하죠. 또 하나 뭐죠? 쟁점이?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후 제3자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그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계약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죠?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되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무슨 얘기하냐면, 자, 갑, 매도인,
을 매수인, 병 임차인.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죠. 이 매매계약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자 했어요. 이전 등기 격려. 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과 임차했고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인도와 전입신고. 그런데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 이게 계약이 해제됐어요. 해제되면 소유권은 매수인 명의에서 누구한테 회복되죠? 매도인한테 오죠. 그럼 매도인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차인 상대로 해서 점유 중인 임차인에게 소음을 발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매도인이 병에게 대해서 야 주택 명도 청구 소송을 하겠습니다. 점유자 상태로. 그러면 병은 주장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못하지만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슨 중요하다? 매매 해제, 계약 해제의 단서 조항, 보호 규정, 제3자 보호 규정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매매 계약 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548조 1항에 제3자에 해당된다. 3자에 해당된다는 얘기면 이 명도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해제를 이 해제 효과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가 안 된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 임차인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항하기 때문에.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럼 대항 요건이 있다는 얘기는 이 임대차 계약을 누가 승계한다? 매도인이 승계하는 거고 그 얘기는 매도인이 나중에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되면 보증금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은 이제 선상 매수인 상대로서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는 겁니다. 결국은 매도인을 더 보호해주냐 임차인 보호해주냐 해서 병이 임차인이 보호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려준 겁니다. 제 해제 계약 해제에 540 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 보호 규정에 해당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럼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계약 기가 끝나면 누굴 상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겠죠. 소유자도 이 사람이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있던 표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딱 소유권을 지위 승계한다는 표현까지는 출제된 바는 없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포인트는 계약상의 채권입니다. 기존에는 목적물에 포인트를 뒀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계약상의 채권이라는 거, 목적물이 아니라 항상 목적물 비교를 하시고 다만 목적물에서 지금 앞서 제3자에 해당되는 거 다 지금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는 거 다 기출지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는 혼동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뭐죠?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는 얘기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 양수인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항상 해제가 되면 이 표현이겠죠. 계약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후에 항상 해제된 경우에 이 사람이 보호되냐 그런 문제죠. 기출주문이 뭐뭐를 했는데 그 뒤에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3자냐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심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자 아니다. 질문 끝. 만약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으면 그건 어떻게 되죠? 매매계약 체결 유효하게 성립됐어요. 지금의 지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한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을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했고 양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예로 계약 해제했어요. 해제해서 채권을 양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 자체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채권 양도 양수 계약 당시에 채권이 없잖아요.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할 당시에 해제됐으면 소급허에 무효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 자체가 없던 거기 때문에 채권 발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없는 채권을 가칭해서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다. 이거는 원시적 불능, 객관적 불능이죠. 매매 계약, 상가를 매매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가가 없었다. 그거 똑같은 거죠. 따라서 원시적인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성립하는 거고요. 효력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 양수네요.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를 하여 처분급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 양수하여 뭐랬죠?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 양수하여 처분금지 가처분한 경우 요로 있으면 등기된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란이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되나요? 안 돼요. 채권을 양수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되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채무자의 통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방점은 채권 양수예요. 근데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려면 목적물이죠. 그리고 제가 주의할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했을 때 예약에 따른.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혼동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계속 방점을 찍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계약성의 채권을 양수한 거예요. 매매 예약과 다르죠. 매매 예약일 때는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계약성의 채권을 양수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계속 우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등기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성의 채권을 양수하기 때문에 처분하지 말고선 이 계약성의 채권을 처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계약성의 채권 예를 보다 매매대금 채권. 여러분 매매대금 채권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물건이잖아요. 매매대금 채권이 물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이 이전 등기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게 임차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매매대금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한 등기부에 기재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대금 채권 자체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등기 등 인도 등 대항 요건이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이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에 방점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합니다. 계약상 채권. 이 매매대금 채권을 처분금지 가처분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이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제3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매매 예약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등기부에 되지 않습니다. 기재됩니다. 나중에 이제 매매 예약 배우실 텐데 등기부에 기재돼요.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해서. 가등기납법도 배우지 않습니까? 매매 예약. 그래서 이 부분이 혼동할 수 있는데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어디에 방점 둔다? 채권 양수. 계약성의 채권 양수. 계약성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반 채권자는 다 여기 방점은 채권 양수.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 또는 전반 채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점은 채권 양수, 채권 자체. 나중에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 결국은 이 얘기들은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3채무제에 대해서 통지가 될 뿐이지
등기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어떤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표현들. 자, 여기까지만 여기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의 채권 양수, 채권 장치, 압류나 우리가 계속 부동산 물건을 배우면서 압류라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혼동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상의 채권 자체에 대해서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대부분 목적물, 부동산이 목적물이 부동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압류나 처분거치한테 목적물보다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뭐다? 채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지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이죠. 포인트가. 제가 계속 했던 게 제3자가 되려면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and 계약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러면 매매 계약 해졌어요. 토지를 매도했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냐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부동산의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비슷한 물건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 그 매수인 취득한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 포인트 뭐예요?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에요. 이 건물의 매수인이었기 때문에 등기도 갖춰졌을 거죠. 근데 외관상 보면 해제된 이유니까 뭐 이해관계를 가진 것 같고 건물의 매수니까 등기도 한 것 같네. 등기 갖췄기 때문에 제3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건물은 해제된 매매 계약과 목적물이 아니죠. 즉 기존에 지금 해제된 것은 뭐였죠? 해제된 것은 토지 매매 계약이었어요. 토지에 된 거. 이 해제에 의해서 보유했던 제3자는 이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된 이 결국은 이 계약서의 목적물이죠. 계약서의 목적물은 뭐예요? 토지야죠. 근데 뭐예요?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아닌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혼동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알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제된 매매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서 취득한 사람이 제3자였어요. 근데 이 경우도 외관상 건물의 매수인이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혼동할 수 있는데 건물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 정확하게 되면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토지 소유자가 방해 214조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213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방해죄는 철거예요. 철거해서 토지 인도정에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철거된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보호 규정을 주장했던 거예요.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와 관련해서 용인물권 있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간수법사 법정지상권 배웠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 모든 게 없어요. 그럼 철거된 운명이 있어요. 소유자가 건물 철거 and 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건데 철거된 운명이 있기 때문에 해제 3자 보호 규정을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 목적물에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넘겨줘야 하는 문제가 운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더 기억하려면 해제된 계약 목적물. 자,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중요합니다. 민법 55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방점은 여기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항상 떠올리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배웠죠? 이혼 부담할 때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 계약 채무 불이행에서 계약이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뭐라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 플러스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억나시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다. 다만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채무 불이행이다. 해제되면 매매계약이 소급해야 소멸되는데 과연 채무 불이행이 남아있을까? 그래서 그게 혼동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결과. 운송계약 체결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누워있다. 운송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병원에 누워있는 건 사실은 그대로, 손해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손해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사정만,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다를 것이 없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론적으로 이런 개념이 가능하냐, 왜 이런 이슈가 생겼냐면, 손해배상 청구, 그래 손해배상 청구면 이 성격이 뭐냐, 계약을 해제했으면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없어져요. 그럼 없던 게 돼요. 계약 자체가 없는데 무슨 채무가 있냐. 그런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은 결국은 해제되기 전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아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의 가실이 없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짓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계약 해제를 한 이후에 별도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의 가실, 기책 사유가 있어야만이 배상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해제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상대방에게 기책 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람에게 고의 가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계약 해제와 동시에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동시행 관계 있다. 서로 주고받은 급부가 있고 돌려줘야 한다면 서로가 그 관계는 동시행 관계다. 그 의미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또 하나는 뭐냐면 손해배상 아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 의무다. 그럼 성격 버렸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 의무도 함께 동시행 관계 있다는 거. 원상회복 의무다. 당연히 동시행 관계인데 그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또한 동시행 관계도 있다는 거. 이거는 법문의 명확 규정이 아니라 해석상 공평의 관점에서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됩니다. 손해배상 의무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우리가 나오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성격이 지금 채무불이행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손해배상도 항상 동일성 인정된다는 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좀 쟁점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제가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연상을 위해서 한 겁니다. 본래 채무가 동시행 관계 있으면 이것도 동시행 관계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변형된 거다. 이행 불능할 때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목적문 소멸됐는데 이게 고의가실,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채무가 반하고 이 채무에 대해서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 그 연장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매도인이 매매 이 부분도 차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없는 거죠. 없는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해제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왜 쟁점이 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소급해서 매매 계약 체결 시 때부터 매매 계약이 없었던 것이 돼요.
그런데 매수인이 이 당사자 중 한 명이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취소를 하려면 취소는 제가 했죠. 착오로 취소하려면 유효하게 법률에게 유효하게 법률행위가 즉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지금 계약이 유효하게 된 것을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 보니까 이론적으로 매매계약이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취소할 수 있어? 지금 해제를 해서 매매계약 자체가 없는데 그런 어떤 이론적인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물론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이 되냐면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할 실익에 대해서 방점을 둔 겁니다. 왜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를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었다는 점. 해제가 없었다면 매수인이 먼저 착오로 취소할 수 있었고 취소는 이 취소함으로써 매수인이 당사자 여기는 매수인인데 계약 당사자가 착오로 취소했을 때 그 이득 그 실익에 대해서 하는데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해제가 되면 계약 해제권자의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이미 해제되는데 왜 취소가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데 일부 타당하지만 이 방점은 뭐냐면 실익입니다. 실익. 취소권자의 차로 인한 취소권을 인정한 실익에 방점을 둔 겁니다. 만약에 이론적으로 일관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냐면 해제 전에 착오 취소한 자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매수인, 이 착오를 취소한 권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만약 이론적으로 일관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해제 전에 취소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럼 또 그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 해제라는 거네요.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 즉 해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써요.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은 계약금이 정한 금액을 정한다. 예컨대 매도의 계약금의 배액 아니면 계약금 폭의 계약금 상당액 아니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정한다. 위약금 약정을 해요. 위약금 약정은 별도로 약정을 해야만 효력이 있거든요. 본래 계약금 해제급 유본이지만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지거나 이건 별도 얘기가 아니라 보통 손해배상을 진다. 근데 이 손해의 기준은 위약금 약정에 따른데 위약금 약정은 계약금을 갖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고 매수인 경우는 계약금 자체를 주는 경우가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포인트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권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궁금하지만 그 방점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착오를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실익, 불이익을 면하다. 해제 효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이걸 취치한 겁니다. 이 뒷부분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예요.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방점 찍으십시오. 손해배상 하게 되면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계약금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위약금 약정할 때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착오할 때도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 해제편 다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건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다음 일방 예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